요즘에 좀 재밌는 거 좀 아까 뭐 살짝 언뜻 얘기했지만 고민정 의원이 갑자기 종부세 얘기를 하네. 박찬대 저 원내대표도 그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 고민정 의원 지역구가 이제 종부세를 내는 곳이 됐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인천에서도 박찬대 의원 지역구가 역시 또 종부세를 좀 낼 잘 수 있을 사는 만한 데죠. 지역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드디어 민주당이 우리 쪽에 우클릭을 하는구나. 자기들 거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우리 남은 것까지 먹으려고 오는구나. 제가 이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이게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전통 지지층을 마지막에 그렇게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중도를 공략하는 걸 포기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중원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둘을 동시에 풀어내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2월 달까지는 우리 집이 탄탄하다 느끼니까 중도 쪽으로 나갔다가 이게 깨지면서 무너지니까 전통 지지층이라도 지켜보자라고 이조 심판론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맥락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건데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프고 쟤네는 180석을 차지하고도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도 200석을 넘는 거를 노리는 거죠. 이제 우리 것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쪽 밥그릇까지 뺏겠다. 그러니까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네, 너무 불안합니다. 저 이거. 그러니까 사실 뭐 종부세 하면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가 나와서 진보 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네. 근데 이걸 던지고 나와서 사실 나도 긴장했어요. 네. 이거 던지고 나오면 다음 대선도 국민의힘 보수 쪽이 힘들 텐데 이건 전형적인 보수 어젠다잖아요, 이쪽은.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이 들이받았어요. 네. 같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은근히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쪽에 가깝습니다. 후자.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최민희 의원이 눈치가 없는 거네. 최민희 개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원래 강성인대로 하는 거고, 저는 자꾸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포함한 그러니까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던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고민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친문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고 뭐 수박, 그러니까 왕수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지, 수박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마리오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궤를 달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다 뿐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략으로 보이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지역구의 사정도 있겠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전략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중원으로 나오는 거. 네, 중원으로 중원으로 나온다.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희가 이게 분포를 이렇게 중도가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어떻게 이 중간에 있는 30% 내지 35%를 잡는가가 선거 전략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박근혜 대표 시절에 했던 뭐 저기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쪽에 진보의 아젠다를 먼저 잠식하는 복지 아젠다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선빵을 날린 것처럼. 게 있었죠. 선빵을 날린 맞아요. 게. 근데 저는 이 종부세라는 게 왜 무섭냐면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안에서 치고받고 그렇지. 하니까 뭐 좀 최민희 의원이 벌써 유치해졌어요. 씨발 이러고 있으니까. 땡큐예요, 땡큐. 근데 이게 건강에 가면 왜 무섭냐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은 사실 작아요. 그렇지.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타깃하는 경제적인 계급은 중위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위층 좀 특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종부세 폐지 유지가 큰 타격을 미치냐 그렇지 않아요. 세수 많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이미지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세금을 걷고 이제 그럼 이게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분배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 텍스컷 기조 속에 이게 있는 것뿐이고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중도층에게 크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조금 이미지 변신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꾸만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이 본인은 좀 이쪽으로 가고 이제 센 애들은 또 이쪽에서 배치해 놓고. 저는 약간.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정책들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제3의 길도 아니고 진짜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상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정책적인 것들을 그렇지. 보면 기본소득 논의도 유럽에서 하는 여러 스펙트럼의 기본소득 논의 중에 가장 좌쪽에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점차 당내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자꾸 중간으로 옵니다. 이제 본인은 더 큰 꿈을 위해서. 저는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저는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 게 자기들이 문제 일으킬 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득점을 얻으려고 하고 세타로 다시 그걸. 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주임법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거 주임법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렇지. 전세 사기 맞아, 터진 거거든요. 맞아. 이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법률가는 다 다 알아. 알지. 법조인들은 다 알죠. 근데 전세 사기 특별법 만들어서 우리가 안 받는다고 우리한테 다 덤티기 그렇지. 씌우고 그거 전문이야. 덤태기 정말 씌우는 거. 진짜 너무 이 정치 정말 너무 진짜 아니 그래서 이 지금 종부세 관련된 거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본인. 근데 맞아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논의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허를 찔렸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선빵 치면 이쪽이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러잖아. 얘기해야 되는데 뺏긴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민희 의원처럼 강성 네, 이제 그렇지. 지지자들은 사실 이분들은 과거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지. 일단은 세금을 깎는다 그러면 일단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늘려가야 자기가 안 되는데. 내서 그런가? 네. 예. 본인은 종부세 아, 그게 안 짜증나, 내서. 그러니까 맨날. 실제로 이 부분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부세에 국한해서 그렇지 다른 문제들까지 이제 세금 논의를 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싶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이념으로 계속 공격을 하죠. 그다음에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내 그렇지. 강성 초강성 지지층들은 이제 지지자들. 이분들이 막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웬만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변혁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다이나믹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 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위기로 오히려 올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좌초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음번에 비슷한 시도를 하려는 게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을 쉽지 거라고 않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또 아쉬운 게 지금 여기 댓글에도 아까 딱 뜨던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도를 공략해야 될까를 선거하면서 들었던 게 저쪽에 그 25만 원 같은 거 보편 복지 25, 공약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그거는 없어.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따뜻해져봐야 쟤네보다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저쪽이 만든 필드 안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붐업해주는, 응원해주고 붐업해주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세거든요. 감세.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복돋아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 감세가 우리가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이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세를 저쪽에서 지금 먼저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환영합니다.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 진짜 나도 사실 그거 궁금해서 아니 물어보려고 한 거야 나는 지금. 정말 우리 당이 제가 여기에서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벌써 민주당이었으면 우리 쪽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었으면 벌써 좀 세련되게 당일날 바로 딱 치고 나왔을 거예요. 바로 환영한다. 당장 시작하자. 언제까지 하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딱딱 박으면서 그러니까.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조용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국힘에서 받으면 민주당 내에서 싸울 것 같거든. 네. 맞아요. 저 봐라 전에 좋아하지 않냐. 국민의힘에 던지면 민주당 내에 싸울 것 같은데 이걸 나도 그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전혀 관심이 없나 이쪽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원내에 들어갔으면 저는 아마 바로 냈을 겁니다. 혼자서라도. 오케이. 네, 박관영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저희 천목회에는 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갑갑함을 느끼는 거죠. 여기 진짜 세금 왜? 내는 보수주의자들. 저희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것들 좀 목소리도 좀 많이 좀 내주세요. 나 진짜 이런 거 좀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참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뭐 연금 얘기도 국민연금 얘기 지금 어쨌건 이재명이 마치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부안 대로 갈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근데 왜 정부안 대로 한다는데 왜 안 한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이 뭐 무기력하다, 뭐 게으르다, 막 이런 것보다도 저 왜 저러지 하고 약간 얼떨떨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현재 스코어는. 현재 스코어는 그래서 뭔가 이제 무슨 생각이지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좀 유보적인 태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20일에도 넘겨서 차분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제대로 논의하자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셔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연금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하루에 거의 뭐 한 800억 넘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낸 사람들도 다 못 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금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인기 원래 그런 떨어지는 거안 해. 그런 인기 거안 떨어지는 해.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4대 개혁안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이 연금 개혁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구조적인 개혁과 모수 개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자인 모수 개혁에 가까워요. 모수 개혁.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내는 거, 받는 받는 거. 거. 또 내는 걸 조금 더 늘리고 네. 받는 걸 좀 줄여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좀 가능하게. 늘리자. 기한 지금 현재는 약간 기한 늘리는 정도. 지금 저희가 9% 정도 내던 거를 그렇지. 13%로 올리자라고 합의가 되어 있고 받는 거 그러니까 받는 거를 저희가 이제 45%냐 44%로 그렇지. 조정하느냐 이게 원래는 40%까지 낮추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44, 45 하면 어차피 젊은 세대들 다 못 받아요. 못 다 받잖아. 못 그러니까 받아. 못 근데 받아요. 시민단체는 이거를 50%까지 가져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야 45% 우리가 얘기해도 시민단체한테 욕먹는다 44% 양보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의미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거는 조금 기한을 한 9년 정도 조금 더 늘리는 늘려주는.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저희가 지금 저희 30대 맞아요. 40대들이 그렇지. 모여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낼 그 세금과 그다음 그러니까 그 이제 기금과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이 부분이 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데 우리가 역피라미드를 그렇지. 이렇게 떠받쳐야 되는 구조가 되니까 그게 걱정인 겁니다. 살기도 팍팍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연금 자체가 젊은 세대들 혹은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끔 구조를 개혁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금이 국민연금 말고도 고갈되지 다른 않게. 그렇죠 기초연금이나 고령연금이라든지 뭐 특수직들한테 적용되는 연금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든 조정하든 해서 이 연금 구조를 아예 다시 짜자. 내지는 연금을 딱 잘라서 구연금, 신연금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신연금의 구조는 세 판을 짜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은 이 구조 개혁 얘기는 지금 안 하고 툭 던져놓은 거네 그러니까. 모수 개혁 얘기만 비율 조정 얘기만 딱 던져놓고 마치 우리는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데 대통령은 왜 반대? 왜 미온적이지 국민의- 그렇지. 이런 걸 이제 프레이밍 근데 하려고. 이게 3040 세대들이 뭐 하나를 해도 우리 세대 특징이 뭐 하나를 해도 다 읽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가입해도 다 읽어봐요. 그렇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면 다 읽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저러한 식의 행보에 대해서 안 넘어가요. 3040 세대는 안 넘어가요. 되게 차가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당장 이 국민연금이 우리한테 어떻게 당장 나 한 달 나갈 돈이 어떻게 나갈지 그렇지. 얼마나 오를지 내가 받을지 이 생각부터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상관없거든요. 절대 이게 그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뭐 이런 걸로 싸워 이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우리 당이 좀 빨랐으면 이런 걸로 싸우고 있을 때 이 3040을 딱 공략하면서 이 분석과 이런 것들을 탁 치고 나가면서 구조개혁 쪽으로 확 이렇게 끌고 나가면 굉장히 우리가 그 3040들한테 확 이걸 어트랙티브하게 끌어올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도 거기 말려가지고 44%냐 43%냐 45%냐 그러고 이러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가 맞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 6일 날 천목회에서 이 국민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거 할 거예요. 이번에 6월 6일 날 하기로 아까 단톡방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당에서 얘기를 원래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거 먼저 얘기해서 논의해가지고 한번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박관영 위원장님도 똑같을 텐데 주변에서 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연금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거예요. 이거 너네 대안은 뭔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거죠. 너네 대안은 뭔데? 민주당은 지금 저런다는데 너네 국민의힘은 뭔데? 이거예요. 근데 우리 당도 44%냐 43%냐 45%냐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바깥에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럼 저기서 뭐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퍼센트 문제면은 얘기를 해서 붙든가 네. 아니면 우리는 퍼센트 문제가라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구조 전체적인 연금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 토론을 하자라던가 뭔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단 대기. 근데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 어. 잡자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수 개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체질을 변화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뭐 29일 날 이게 원 포인트로 해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뭐 처리를 하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다 열어놓고 22대 국회에서 좀 신중하게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미루자는 건 하지 말자는 건 또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엣지 있게 내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를 아젠다 세팅을 저쪽에 하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정답. 이 기본적으로 이걸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이 권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초반에. 맞아요. 근데 이재명이 우리의 정부의 이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도록 놔뒀다는 거. 이게 상당한 문제라서 이게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맥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이걸 누가 더 선명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내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물었으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그 저희 종부세 관련된 건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정책적으로 나누면 포지셔닝 이슈가 있고 밸런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이슈는 진영에 따라 갈리지 않습니다. 중도에 있는 이슈고 포지셔닝 이슈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거는 종부세는 포지셔닝 이슈이기 때문에 쟤네가 뺏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냅둬도 돼요. 근데 이 연금 문제는요 그렇지. 밸런스 이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땅 따먹기가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의 아젠다, 그러니까 대표 브랜드인데도 뺏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확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천목께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런 걸 기획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뭘 여기 아마 지금 보는 분들도 많이 배울 건데 나도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또 민주당이 연금 얘기하니 갑자기 이쪽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사실. 약간 얼떨떨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대중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야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연금 문제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짜 그렇지. 민감해요. 거기는 걔네들도. 나중에 지금 내가 연금 받느냐 그러니까 못 받느냐 나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왔을 때 받아라라고 나왔을 때 아니 우리 고등학생도 국민이다. 우리 고등학생인 국민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개혁안을 천천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이거 좋네요. 쳤어야 멘트 돼요. 좋네. 네. 이런 거. 아니, 고등학생도 국민인데 고등학생들은 투표권 없다고 우리가 고려하지 않느냐? 그 고등학생 얘네가 내야 친구들이 돼요. 지금 솔직히 우리 세대 연금 그렇지. 내줄 애들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있으면 우리 세대 연금 내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까지 다 포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기엔 지금 이 일주일 동안 해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질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어떡하지? 그러니까 약간 좀 두리뭉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약간 내긴 이런 했는데 느낌이야. 예. 선명하진 보면, 않아서. 예. 그럴 때 이제 상공사공들이 보기에는 야 그래도 민주당은 요 정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러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저희는 가는 조금 겁니다. 더 쿨하고 선명하게 낼 필요가 있죠. 그거를 그렇지. 이제 빨리 계획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야, 좋은 얘기예요. 야, 오늘 얘기하니까 시간 금방 가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반 얘기 좀 합시다. 양문석. 나는 이 사람이 저 배지를 달고는 좀 당분간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자라고 그때 그러던데 당에서도. 근데 자제를 안 하더라고. 대단하시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당원 참여를 늘리고 뭐 국회의장 선거할 때도 당원도 또 뭐 투표를 하고 빠르게 원내대표 올라탔죠. 보내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상호 사실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 원내대표 뽑는데 당원들이 뽑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적한 거죠. 구태 정치 마시간 우상호 따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가더니 여기는. 개딸 코인에 빠르게 개딸 코인. 탑승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에서 86 심판론이 선거에서 잘했네 못했네 다투고 있는데 얘네들은 스스로 86 심판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재밌죠. 그렇지. 이게 되게 그러니까 개파가 다르죠. 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당은 86 심판론이 뭐가 잘못됐어? 86 심판론 필요했던 건데 자기들끼리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리고 전 이게 지금 여기 그 뭐 의장 선거 관련해서 당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랑 86이랑 구태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우상호 하면 그냥 86이야. 약간 양문석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재명은 저런 얘기 안 하고 돌려서 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결국은 이것도
친문 까고 586 까고 약간 이쪽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 내부가? 그 좀 그런 게 있죠. 보이죠. 그러니까 그룹핑이 되는 게 자꾸 그러니까. 보이고. 근데 양문석이 저는 그래 좀 찾아봤어요. 이 양반이 저쪽에 뭔가 상징성 있는 사람인가? 그건 또 아닌 것 별로 같은데. 없어. 그래서 약간 조만간 어. 한둘씩 손절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명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 들어주겠지 했는데 손절하고. 어. 개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양문석 지금 의원이라고 지금 뭐 의원이지만 이 양반은 지금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총선 때 거의 이래도 안 내려와 이래도 사퇴 안 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부동산 정도로 사기. 부동산 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 압수수색도 했어 집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팔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팔면 차익 남으면 기부하든지 뭐 5억 나왔죠 지금 5억. 5억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공익 뭐 어쨌든 간에 기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하겠 설마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아 그거 까먹으면 안 한다니까. 까먹으면 안 해요. 그럼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댓글 써야겠다. 되게 저기 했던 게 대출을 이렇게 뭐 그때 사기하지 않았다라고 뭐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누구한테 사기. 근데 특경 사기로 그렇지. 압색당했더라고요. 특경 사기로 네. 압수수색당했지. 그래서 특경 사기 왜 특경 사기지 해서 봤더니만 사문서 위조 이렇게 들어가 그렇지. 있더라고요. 사문서 위조 사무소주가 들어가 뭐야? 있어. 딸내미 그게 그렇지. 사무소 대출 위조예요? 서류를 위조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사업체도 없는데 지금 막 있는 대출 걸로. 사업자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기가 되는 거고 사기 액수가 크니까 특경법 특경이 된 거예요. 위반이구나. 특경법 위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수사하고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 예, 지금 예. 이 얘기를 자기 괜찮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고 돈 내놓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닐 텐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약간 전에 공천 날라갈 뻔했잖아요. 그렇지. 나 그때 그때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국회 어디 홀에 가면서 누구였지? 그때 하여간 공관위원장인 이명백 공관위원장인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선배 의원인가 그랬었는데 당신 이번까지 뭐 이렇게 하면 저기 더 하면 우리가 막아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저를 많이 욕해가지고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짧은 한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랄까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약간 시류에 편승하려는 것도 있고 권력욕이 엄청 강한 그렇지. 사람이다라는 맞아, 거를 맞아. 저는 그 짧은 그 자기 선배와의 대화에서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건 그냥 편승한 거다. 편승하고 기본적으로 오락한 본인이 거야. 지금 이제 뭔가 계속 수사받고 있고 하니까 핀치에 몰려 있잖아요. 당내에서 본인을 보호해주고 본인이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룹 내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총선 나 이쪽 당시부터 편 지금 이렇게 손드는 거야? 욕을 계속 처먹으면서 어쨌든간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막 왜냐면 여기 리스크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기 그렇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마 민주당내에 있는 당선인들끼리도 약간 그런 기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정확하게 코인을 타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코인을 타려고 한 거는 분명 하나. 어. 그걸 받아들여주는 개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사실 지금 나는 민주당 요즘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뭘 뭐만 하면 표면적으로는 뭐 당원들의 참여,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 좋은데 그 사실 이번에 한 10,000명, 20,000명 탈당한다고 지금 이 난리가 나거든요. 거의 400만 명이잖아. 맞아요. 당원들. 그것도 보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처리 안 해주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고 진짜 강성 팬덤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당을 운영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올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좀 썼는데 어. 그 통합진보당이 갔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해요. 통진당이 그런 거예요. 통진당이 보면은 통진당이 재밌다. 이게 군자산의 맹약 이후에 NL 쪽 사람들이 음. 통진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원래 민노당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민노당은 약간 PD 계열이 하는 계열이죠.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NL 애들이 그때 군자산의 맹약을 하면서 이제 현실 정치 참여하겠다 하면서 우르르르 통진당에 들어가지고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파가 돼서 완전히 그렇죠. 장악을 하고 장악해버리죠. 장악한 다음에 걔들이 얘기하는 게 당원 민주주의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펼쳐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이 통진당 시즌 2 느낌인 거예요. 통진당 시즌 2. 네, 시즌 2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문제는 통진당은 이게 당이 작은 당이라서 그렇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위원정당 해산으로 그렇지. 이렇게 했었는데 민주당은 이거 수권 정당급의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오는 거지 지금. 지금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학적으로도 보면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민주노동당의 통진당 이 여기는 이념 정당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렇지, 가능하기도 그렇지. 했는데 문제는
여기 민주당을 이념 정당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학자들도 맞아요. 마찬가지. 여기는 맞아요. 대중 정당 내지는 포괄 정당 그렇지. 내지는 카르텔 정당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이런 정당에서 예를 들어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념 정당처럼 똘똘 뭉쳐서 어떤 강성의 목소리를 낸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유사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절차들 이런 것들 중간 다리들을 다 치워내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무기로 삼는 딕테이터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직접 민주주의랑 비슷한 그러니까 직접 그렇지.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런 대중 독재의 방식인데 맞아요. 민주당 내의 작은 대중 독재가 지금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진당 사태의 딱 그 흐름이랑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 당시 민노당 당권파 비당권파가 싸워가지고 그때 이제 심상정 노회찬 이 사람들이 비당권파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그 간첩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심의 사건이라고 일심의 사건에 대한 거랑 처리와 그다음에 혁신안 이거를 비당권파인 심상정 쪽에서 노회찬 쪽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이 노회찬 심상정이 분리돼서 나온 게 진보신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진보신당이 박살이 났어요. 단 한 석도 못 얻었어. 그리고 이 당권파가 장악한 민노당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당권파 진보신당이 다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이 통진당이거든요. 통진당이죠. 지금 잘 보세요. 민주당 안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심상정 노회찬 같은 비당권파가 제가 보기엔 이낙연 계열. 그렇지. 이 이낙연 쫓겨났죠, 계열이 이번에 쫓겨났어. 공천에서 쫓겨난 거지. 쫓겨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고. 그렇지. 근데 새로운 미래 빵석. 이게 빵석이죠. 그 빵석인데 이게 그때 진보신당 빵석이랑 되게 비슷해.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얘네들이 합쳐져 또 통합진보당 됐을 때처럼 아이,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평행이론 같아. 그나마 거기는 로선이라도 있지. 로선. 로선 아닙니다, 여러분. 로선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그 1인 사당화의 느낌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그 대중 독재이기 때문에 맞아.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고 요즘에 보는 거죠. 약간 이재명이 그걸 노리고 지금 그렇게 던지는 것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그렇게 봅니다. 100%. 솔직히 국회의장 우원식이 된 건 우원식이 마치 그냥 왕수박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 갑자기 맞아요. 본의 아니게 거기도 친명인데. 그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당에서 커왔던 방식이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에서 어떤 유의미한 세력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해 본 적이 단 한 번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남 사또였잖아 그냥 성남 그냥 새로운 미래가 빵석이 아니다. 한석 한석, 있었네. 한석, 아 그치. 맞다. 김종민, 세종. 아 맞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류재호 천목회 화이팅. 갑자기 생각이 났어. 하여간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로부터 본인이 당내의 이 기라성 같은 이 운동권의 그 아성들을 뚫고 온 방식을 지금 본인이 장악해서 확실히 구현하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그렇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여기서 뭐 개파만두고 어쩌고 하지 않을까. 그냥 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위 진짜 민주당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성남 사또가 장악한 지금 무늬만 민주당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 NL 쪽 애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NL 쪽 애들이 얘기하는 게 걔네들 맨날 수령론 보고 했던 놈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맨날 뭐 일당 독재가 뭐가 문제예요? 이딴 소리 하고 있었다고. 형 근데 그 대학 때 그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형이냐 그런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똑같이. 근데 그거를 예전에 이념 정당인 민노당이나 통진당에서 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위태롭지 그렇지. 안 그건 뭐 왔는데 요만한 데서 하는 거니까 말씀드린 그냥 대로 대중정당에 민주당은 그렇지. 대중정당이라고요. 근데 저러고 그리고 있는 거죠. 포괄정당이고 근데 그 당에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우리 당이 지금 가만 보세요. 우리 당에 저기에서 저런 일당 독재화 되는 이 마치 1인 독재화 되는 저러한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잡아야지. 기대고 있는 이 우리 당이 이걸 못 지켜내고 그럼 중심을 만약에 잡아야지. 9명 저녁 먹고 이상한 사태 벌어지면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무 걱정돼. 7공화국 딱 열리고 진짜 헌법 나 바뀌고 이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진짜 저는 그게 너무 겁이 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짜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봐요. 박상수 위원장님 전대 나가셔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가 나가야겠네 전대. 저는 올해 선거 다 했습니다. 아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1시간 반이 훅 지나갔는데 우리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오늘 많은 분들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댓글 마무리하고
저희도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님, 이건 본 거고요. 그 밑에 볼게요. 훈이조아라님, 22대 우리가 먼저 공수 없애는 조건으로 특검 독소조항 수정해서 받겠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힘 너무 게을러요 하셨고요. 네, 내일도 해는 뜬다님, 20대들 지지가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망 사건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제 딸이 20대인데 순식간에 그 사건이 퍼져나갔대요. 이런 내용도 백서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JP님, 민주당에서 대선 대비해서 중도 공약 아까 그 종부세 얘기할 때 네, 포엑스라지 동료 시민님, 국힘은 김호중처럼 하지 말고 이명웅처럼 하면 됩니다. 이 쉬운 걸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길 하셨고요. 정희님, 문재인의 숨결 고민정이 부동산 실패 인정하고 종부세 폐지 들고 나왔을 때 이재명의 대선 플랜 시작된 것 같아 소름 돋았어요. 국힘 지금 한동훈 죽이기 할 때 아닙니다. 총선에서 빨리 내고 우리도 지선 대선 전략 들어가야 됩니다. 종부세 폐지에 왜 적극 환영 발표 안 하나요? 우물쭈물하니까 이 의제가 민주당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 네, 비슷한 얘기하셨고요. 해피엔딩님, 오늘 토론하시는 거 보니 두 분 당선이 되신 거 너무 안타깝네요. 국힘이 의원수가 적은 부분을 천목회 같은 젊은 분들이 의견 내는 것도 받아들이고 힘을 실어줘서 원내 원외 같이 공격하면서 4년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제 그 내일 그 책 총선 백서 네. 언제 나와요 그거? 6월 17일까지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또 한번 들고. 여기 들고 와서 여기 한번 또 보여드리고 저자와의 만남. 저자와의 만남으로 좋습니다. 그때는 책을 펼쳐가면서 질문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